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국정원장 3명 전원 구속 혁명 중인가? 국정원장 3명 전원 처벌 비극적인 풍경. 국정원장 셋 다 구속 누가 웃을까? 어제자 조중동 사설 제목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들이 전원 감옥 가는 상황은 혁명이 아니면 안 된다며 이들 혐의가 혁명을 방불케 할 만큼 중대한가 묻습니다. 중앙일보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관행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법적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합니다. 동아일보는 국정원장은 대북 활동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모두 잡는 건 북한 좋은 일이란 논리를 펴니다. 북한 좋아할 일이라는 논리는 중앙일보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인데 꼭 감방 보내야 하냐며 따집니다. 조중동 어디 모여서 같이 편집해야 합니까? 북한이 정말 좋아할 것은 북한이 아니라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고 북한이 아니라 자국민을 사찰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그 시절 그 국정원을 정말 좋아했겠죠. 같은 날 같은 말을 동시에 해대는 건 자유인데 그래도 좀 말이 되는 걸로 해야죠. 너무 후지지 않습니까?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북한이 김정일이 가장 무서워했던 군인이었다. 이 논리를 동시에 사용하는데 조중동이 빨간편 선생님이 같은 선생님 같아요. 이분들이. 네, 그런 군한테 댓글 달라고 지시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오히려 본래의 목적을 약하게 했던 이들인데요. 김정일 마음속에 들어가 봤나요? 예. 어디서 이런 독심술을 배웠는지. 학원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무서워하는지 알잖아요. 누가 무서워하는지. 자, 적폐 수사, 국정원 개혁. 그만하라는 기사가 계속 나와요. 손발이 아주 딱딱 맞고 같은 날. 그것도 좀 적당히 해야지. 옛날처럼 같은 날, 같은 논조로 같은 사설을 쏟아내면 여론이 그렇구나 하고 수긍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야 이거 짰어? 이러는 시대예요. 예. 회의를 다시 하시는 게 좋겠다. 조언을 드립니다. 모이는 건 좋은데. 자, 아무래도 이 지진 뉴스가 첫 번째죠. 네, 수능 연기. 네, 어제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수능 시험을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올해 수능은 일주일 미뤄진 다음 주 목요일인 11월 23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1992년에 후기대학 입시 문제지가 유출돼서 시험 일정이 연기된 적은 있지만요. 천재지변으로 대입시험이 미뤄진 것은 처음입니다. 교육부가 수능을 연기한 것은 포항 지역 수능 시험장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시험장이 모두 14곳이었는데 점검한 결과 10곳에서 건물 균열 등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컨디션 조절이 걱정이 되는 학생이나 부모들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일주일 더 이제 마음을 졸이는 게 힘든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각자 사정이 다르니까 불만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조선일보가 이제 재빠르게 이 불만을 캐치해서 이거 참 빨라요, 조선일보는. 사회적 갈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예, 기사 논조를 잡았더라고요. 예. 포항을 생각하면 수능 연기가 맞지만, 예, 59만 수험생은 대혼란이다. 예. 잘못된 결정이라는 기조하에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냈던데.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후에는 자연재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다.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이제 모 교장의 말로 기사를 끝을 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엔 말이죠. 이 결정은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제 시험장이 불안한 것도 있고요. 예. 집에 못 들어간 학생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어제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이건 철학의 문제예요. 조선일보 기사에는 이게 없으니까 자꾸 컨디션 얘기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뭐 지진 나지 말란 법 있어?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여진이 있을 수도 있죠, 실제. 네, 실제로 예. 지난해 9월에 경주에서 바로 다음날 46번이나 여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전의 문제에서만 바라볼 일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건 제가 보기엔 철학의 문제인 것이 포항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집에 못 들어간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포항에서 시험장이 불안한 것도 있고
포항에서 여전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 학생들은 자기 잘못이 아닌데 명백히 불평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소수가 예를 들어 불평등이나 불공평하거나 불만을 겪고 그럴 경우에 그런 불평등, 불공평은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 참아야 한다. 그런 걸로 문제를 해결해 왔거든요. 근데 이번 결정은 정반대예요. 소수가 다수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포항 학생들은 좀 희생이 되더라도 다른 학생들, 더 많은 학생들의 컨디션을 위하여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위해서 희생해도 좋다. 이 철학을 뒤집은 거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다수가 조금 불편해도 소수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다수가 다 함께 참아줘야 된다. 이런 철학이 여기 반영된 겁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이런 식의 결정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컨디션 조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시대가 바뀐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결정은. 그래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예.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이게 철학이 그렇게 시대 정신이 바뀌고 있다. 이걸 못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냥 학생들이 뭐 문제지를 던졌다느니 뭐 컨디션이 뭐 대단하다고요. 일주일 있다 조절하면 되죠. 무슨 대단한이라고 자꾸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예, 안전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예. 안전도 물론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철학이 바뀐 거예요. 이런 결정이 없었거든요. 할 수 있으면 그 소수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다수가 참아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다. 이 결정의 철학은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뭐 일주일 연기된 거는 다들 아실 텐데, 예. 이 대목을 짚어주는 것이 없어서. 예.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겨준 혐의가 인정된 건데요. 1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대목은 이제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판결문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돈이 30억 원 더 있다라는 오늘 아침 뉴시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로 들어간 특수활동비 규모가 70억 원에 달한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40억 원이 상납됐다라고 검찰 조사 밝혀졌는데 나머지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30억 원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일부가 국회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정원에서는 열심히 이제 해명을 했겠죠. 예, 어차피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는 없고 항목을 정해서 이건 뭐 대북 공장에 사용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명을 열심히 했을 텐데 어떤 해명으로도 그 설명이 안 되는 돈이 이제 30억이 비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불법으로 사용됐다라는 건데요. 예, 3천만 원도 아니고 30억이 비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40억 그 이전에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40억보다 이 30억이 더 치명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30억이 더 나왔다. 근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네, 조사를 그렇죠. 하려고 한다. 여기까지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공작에 사용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공작인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런 거 다 빼고 나서 전부를 다 뺐는데도 이건 도대체 설명을 못하는 돈이 나온 거죠. 예. 이 돈이 더 치명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또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요. 40억 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서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부분들을 밝혔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이 최고위급 공무원에 의해서 사적으로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아, 참. 모두들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상비, 미용, 주사 이런 거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흔적이 없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했었으니까 그런 의심을 했었는지 검찰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지만 사적으로 사용됐다까지는 얘기를 한 거네요. 만약에 이 돈이 40억이 와서 온 거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 용처가 공적인 용도였다고 하면 정상창잡이 됐을 텐데 예, 이게
올림머리 하는데 써졌다면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요. 밝혀지겠죠. 예, 다음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출국 때와는 달리 말을 아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바레인에 동행했던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수사도 법과 제도를 허용한 절차 내에서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완장 차면 아무 데서나 와서 무슨 짓이나 해도 되냐라는 다소 거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많이 불안하신가 봐요. 예. 완장 차면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짓을 한 것은 그 정권이었죠. 그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거고요. 예.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절차 내에서 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지지율에 취해서 오버한다고, 예.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하다가 근데, 이동관 전 수석이, 이동관 전 수석을 놓고 차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SBS에서 이런 짜투리 영상만 모여서, 예, 보도하는 뉴스 있지 않습니까? 스브스 뉴스라고. 예, 저는 사실 8시 뉴스보다 이게 더 재밌던데, 거기에 잡힌 게 있습니다. 네. 그 클립 일부를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나를 태워 가야지. 어제 같이 귀국을 했었는데 이제 기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차를 놓쳐. 그 기자들이 이제 이동관 수석이 이런 말 하고 있으니까 계속 카메라 들이대고 마이크 들이대잖아요. 예, 물어보고 싶은 게 많으니까요. 막 쫓아가서 그런 사이에 차가 가버린 거예요. 버릴만 냅두고. 그래서 이동관 수석이 전화하는 장면입니다. 아니 날 두고 가면 어떡해 이렇게. 전체를 보면 더 재밌는데요. 예,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본인들을 걱정할 때다. 네. 5년 후 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5년 후 말고 5주 후 본인들을 걱정할 때다. 자, 다음 순요. 네, 현재 국정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2007년 이후에 발생한 관련 부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건 말이죠. 이게 삼성과 관련된 일이기만 하면 우리 정부 부처들이 굉장히 손만방인데요. 이게 2008년에 불법적인 차명 계좌가 드러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2018년이면 아직 있어요. 그때 밝혀진 차명 계좌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국세청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제척기간, 소위 이제 부정행위가 입증된 제척기간 해가지고 2007년 혹은 2008년의 계좌에 들어있던 금액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돈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 뭐 과세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네, 말이 그렇죠.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전화 박원지 기자가 네, 김은지입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고요. 네, 두 분을 합쳐놓으신 네. 건가요? 그러네요. 김은지 기자가 10년 전에 불법행위가 들켰다.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 들켰을 때 들킨 돈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죠. 네, 그렇죠.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차명계좌 개설이 1980년대부터 이뤄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상당 금액의 소득이 과세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과세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깡통계좌 과세. 이러면 안 됩니다. 거죠. 네, 이러면 안 되도록 뉴스공장에서 계속. 네, 김은지입니다. 아니, 뉴스공장에서요. 계속 저희가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자, 하나 정도 더 하면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있어가지고요. 네, 시진핑 중국 주석의 특사가 내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중국 고위급 방북은 1년 9개월 만인데요. 이번은 방북을 통해서 북중 관계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뉴스도 또 나왔어요. 트럼프 핵버튼 네, 그렇죠. 제안하려고 하는. 예,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열렸습니다. 14일, 현지 시각으로 14일인데 미국 상원외교위원회가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미 의회가 대통령의 핵공격 명령 권한을 견제하는 청문회를 연 건요. 41년 만입니다. 자, 이제 뉴스공장에서 트럼프 미친 건가 아닌가, 미친 건가 미친 척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몇 주 전부터 했는데 예. 트럼프가 미친 거 아닌가라는 말을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사실 이런 표현이죠. 정상적으로 핵버튼을 맡겨도 되는가. 그렇게 정신건강이 건강한가. 정신건강에 문제 없나. 이런 질문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아예 청문회를 열어서
뉴스공장에서 했던 보다 더 강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돈키호테고 버튼을 언제 누를지 모르고 3차 대전을 끌고 갈지도 모르니까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미국의 상원은 공화당이 지금 다수예요. 예,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당입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외교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걱정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빠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자, 수치를 쭉 읊어주세요. 네. 3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70%대 지지율 유지했고요. 역시 올랐습니다. 2.2%포인트 오른 72.3%이고요. 지지율이. 부정평가는 0.5%포인트 내린 23.6%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3주차에 북핵 이후에 65.6%로 가장 낮게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한 7% 정도 그 이후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인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유엔 연설이 조금 이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 한중 관계 회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는 적폐청산,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이것이 워낙 컸고요. 그리고 MB 정부의 어떤 군 댓글 정치 공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70% 초반대로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72.3%입니다. 72.3%요? 네. 69.5%나 70.3%나. 뭐. 아니, 불과 한 달 전쯤만 해도 그러니까 일간 조사를 보면 앞에 7자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북핵 실험의 여진이 계속되는 예, 상황이었고. 그렇죠. 근데 지난 수요일부터 5일 연속 앞에 7자가 붙고 있습니다. 일간으로. 어제 예를 들어서 어제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73.6%까지 올랐고요. 그제 같은 경우는 72.4%로 올랐습니다. 북핵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갔다. 예, 지지난주까지는 보합 또는 강보합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상승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북핵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봐야 수치가 네, 정당으로 넘어갈까요?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큰 변화가 몇 개월 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몇 프로 빠졌다 몇 프로 올랐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 많이 그때 8.2%포인트 북핵 이후로 빠졌고요. 그러니까 8.2%가 엄청난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엄청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당으로 넘어가죠. 네. 정당은요? 민주당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상당폭 빠졌는데요. 2.6%포인트 상승해서 50.8%를 기록했습니다. 문 대통령 순방 외교 효과가 아닌가 싶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탈당한 의원들이 복당하는 과정 속에서 소폭 올랐는데 이번에 횡보했습니다. 0.2%포인트 하락해서 18.4%를 보였고요. 생각만큼 여기는 많이 오르지 않네요. 네. 예. 지난번에 이제 예측을 했다시피 크게 합당, 통합 그런 어떤 효과들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런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같은 경우 이번 주 초에 유승민 의원이 새 당대표로 선출되었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9%를 기록해서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주째 내림세인데요. 0.3%포인트 하락해서 5%입니다. 지금 문정부에 대한 태도라든지 그리고 당의 진로, 정체성 이런 걸 둘러싸고 내용이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민주당하고 연동관계에 있기 때문에 0.9%포인트 하락해서 4.9%입니다. 네. 정당 지지율의 변화도 사실은 커야 1, 2%고, 작으면 대부분 0점대라서. 네. 하여튼, 지금 지형의 변화는 없다.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도 이제 북핵 직전이니까 한 3월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11월인데, 3월 이전으로 돌아갔다. 예. 그런 겁니까? 북핵이 트자마자 야권에서는 3월이 아니죠. 6월 아닙니까? 북핵 말입니까? 북핵 말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등락폭. 8월이군요. 예. 3월은
예, 하여튼 아직 탄핵 국면이었네요.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워낙 많은 일이 있다 보니. 예. 예. 8월 이전으로 돌아갔다. 네, 국회 6차 실험 전으로. 맞습니다. 네. 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큰 틀에서는. 네. 자, 이번 주 현안 주사는 뭡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 외에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 TBS가 있는 그 서울시 그 마포구 상암동 이 인근에 네. 서울시 부지에 인근이 아니고 예. 바로 눈앞이에요. 눈앞인가요? 걸으면 2분 정도 걸립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이 주위에 이제 건립하는 걸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도서관입니다, 여기는. 예. 네. 도서관인데. 기념 도서관 이제 부지에 예. 굉장히 크죠, 사실은. 네, 동상이 5m든가요? 예. 상당히 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서울시 소유의 부지라는 겁니다. 예. 서울시 네. 소지의, 소유의, 오늘 바람이 이렇게 많이 세죠. 안 그래도 새는데 오늘 특히 세네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할 건지 말 건지를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설치할까봐 또 네. 우려했던 분들도 있고 또는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죠. 예.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는 반대가 대다수로 나타났습니다. 66.5%가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3명 중 2명은 반대하고요. 찬성은 3.1%가 찬성을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작년이죠. 작년 12월 말에 저희들이 리얼미터가 역대 대통령 국가 기여도 조사를 했어요. 예.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30.8%가 나왔습니다. 이번 찬성이 30.1%고요. 딱 그 정도군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30%대 초반대 그렇습니다. 네, 유지된다는 것이고.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붕괴시킨 게 본인 정권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사회에서 한 60년 이어졌던 박정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사실은 붕괴시키는 역할을 했다. 동상 건립 정도는 일반 국민 여론사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만한 사안인데 혹은 팽팽하거나 이렇게 확 기울은 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장장 그 말씀에 그 동의를 하는 게 지금 TK 같은 경우도 그 반대가 많습니다. TK 에서도요? 54%. 그러니까 의외네요. 예, 국정농단 이후에 그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식들 자체, 태도 자체도 근본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최태민으로부터 이어진 그것이 결국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사망한 분의 그리고 이게 신화는 사실은 무너뜨리기 굉장히 힘든 건데 그렇습니다. 의식체계에 들어가 있는 거라 예 그게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TK에서도 오히려 반대가 높다. 예, TK 의외네요. 뭐 60대 어르신들 보수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반대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개요는요? 예, 이번 주정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1,51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과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응답률은 6.1%고요. 현안 조사는 TBS 뉴스공장 의뢰로 어제 하루 동안 실시했습니다.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상적으로 끝나는 적이 없는 내부자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약간 이렇게 뜸을 들이셨습니까? 오늘 수원에서 42번째 북토크가 있는데요. 42번째. 1000명이 딱 넘으면은 네. 제가 중요한 정치적인 선언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냥 하세요, 여기서. 경기 남부에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7시 장소는 알아서들 오시고요. 많이들 구경 오십시오. 재밌습니다. 1000명 넘으면요. 예. 제 생각에는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말하실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이제는 저희가 야당입니다.
그런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예, 서울 김성태입니다. 야당은 워낙 팍팍 터트리는 것인데. 예. 안민석 의원님, 네. 나 김어준 공장장한테 이거는 정말 노파심에서 방송 서두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박근혜 정권도 최순실이라는 이런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사익을 편취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까지 깜빵에 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미 단체장 또 지방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시장이나 뭐 이런 뭐 도지사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지금 병폐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의 가장 오른팔이라 그럴 수 있는 최측근인 벤창엄 SH공사 사장이 블랙리스트 문건을 가지고 공사 인사 및 조직관리 운영에 충분하게 그게 참고가 됐다는 부분. 제가 그 문건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개해서 결국 그 사장이 이제 옷을 벗게 됐어요. 오늘은 박원순 때리기입니까? 예. 저는 왜 이야기하는 거면은 박원순 시장 희하에도 블랙리스트는 나오고 또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에 그러니까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적 이런 취약 약자 그룹들의 부채 탕감 이 부채 탕감을 위한 채권 매입을 목적으로 만든 공익 시민 단체가 있습니다. 희망살림이라는 이 단체가 있는데 어떻게 이 단체가 대한민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로부터 무려 네이버 본사가 성남에 있고요. 그렇죠. 그건 아시죠? 2년에 걸쳐서 네이버로부터 40억을 이 희망살림이라는 바로 이 시민 공익단체가 네이버로부터 돈을 받아요. 이거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이야기 게 아니에요? 들어봤어요. 이제 안민석 의원께서도. 네 차례에 걸쳐서 40억을 받아가지고 결론은 39억을 성남FC에다가 이 희망살림이라는 이 희망살림은 성남시의 취약계층들의 그런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채권 매입을 목적으로 만든 이 시민공익단체가 언제부터 초거대 재벌 포털 사이트로부터 40억을 받아가지고 그걸 저희 얘기 좀 제지 좀 시켜주십시오. 39억을 저거는 저희가 아니, 이야기 가장 들어보세요. 우리 유력한 20년 만에 지금 도지사를 탈환하려고 하는 이재명 시장 흔드는 거 아닙니까? 안민석 의원께서도 최순실 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할 때 내가 절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저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저는 팩트만을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이 네이버가 왜 성남의 이런 희망살림에게 근 40억을 갖다가 이렇게 줬겠습니까? 네이버가. 그러고 난 이후에 공교롭게도 네이버는 제2 본사 사옥을 성남시 분당 정자동에 건축 허가를 받아냅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 되는 것이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딱 이야기하고.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세요?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곳이었는데 그걸로 간 겁니다. 아니 뭐 안 되고 대구를 떠나가지고. 되는 곳에 가는 거는 문제 없잖아요. 아니 뭐 네이버가 아니 이렇게 본연의 희망살림이라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채권 매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공익 시민단체의 목적 설립 요건이 있다면은 그걸 위해서 아마 줬을 거예요. 네이버는 40억을. 그렇다면 그 네이버로부터 40억을 받았다면은 이 희망살림이라는 시민단체는 진짜 성남시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부채 탕감을 위해서 이 돈이 써야져야 되는데 문제는 성남시 성남FC 축구단에 이 39억을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공익시민사회단체가 성남의 FC 축구단에 그대 대기업 포털 사이트로부터 돈을 받는 창구로 이용되어졌는지 한번 그래서 대답 이재명 한번 시장 해보세요. 여기 한번 모시기로 했잖아요. 이재명 시장 쪽에서는 여러 번 해명했다. 여러 번 해명했고 저희가 안 그래도 인터뷰 요청했는데 여러 번 해명했고 기사를 찾아보시라고.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밝힙니다. 바로 그 희망살림이라는 만든 이 시민사회단체의 상임이사가 지금 공교롭게 민주당의 현역
모 의원입니다.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더 하셔도 됩니다. 더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어쨌든 FC. 박은순 예. 시장께서도 변창흠 자신의 예. 최측근이 지난 3년 동안 SH공사를 통해서 엄청난 서울시 주요 사업들의 개발 현장에서 이 SH공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많은 저희들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SH공사 사장 퇴임으로 이 블랙리스트 묶은 이 상황을 끝장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김성태 의원님은 네. 우리 보수 정치 세력도 부패했고 그래서 국정농단 일어났지만은 진보 세력인 당신들도 똑같다. 예, 별 차이가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적어도 대통령 박원순, 이재명 두 분에 있어가지고는 김성태 의원님 지금 주장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안민석 안민석 의원님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님 만일 박원순 의원님이 시장 희하에 몇 년간 해가지고 성공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하시는 박원순- 거예요. 제 안민석 따라하기. 예, 예, 아니 맞습니다. 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 최측근 SH공사 사장이 SH공사 1,500명 직원을 대상으로 그것도 최고위급 간부 1급 2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박원순 시장하고의 관계 동그라미 세모 엑스표 그리고 진보 성향에 따라서 또 그런 구분 만일 그런 블랙리스트가 실제적으로 존재했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보다도 자,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예. 중요한 김성태 의원님, 예. 다스는 누구 거예요? 다스는 지금 현재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래도 답변을 MB 준비해 측근이었던 김성태 의원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지만 MP 측근이 아니었습니다. 18대 좀 때 친박이었습니까? 저는 가장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SH공사 얘기는 저희가 또 그 박원순 시장 혹은 뭐 서울시로부터 답변을 한번 요청 받아보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 서로에 대한 상대 당에 대한 어떤 정책과 비전을 신랄하게 공격하고 비판하고 선의 경쟁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저 아침부터 새벽밥 먹고 나오셔가지고 그 사람들 저렇게 막 네거티브 하시고 참 애처롭습니다. 아무리 지금 야당이 먹고 살 게 없다 할지라도 안민석 의원님. 좀 달리 포지션을 안민석 의원님. 잡으시면 안 됩니까? 그 최순실 국정농단을 네. 들고 사회정의와 공정한 세상 불평등을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아니 최순실하고 목소리를 이재명하고 올릴 때는 그걸 언제입니까? 정치할 문제입니까? 야당일 때는 그렇게 서민약자 정의를 부르짖던 민주당의 중심 안민석 의원이 아니 이번에 홍종학 지금 현재 장관 청문회 끝나고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됐죠. 그런 장관 빨리 아니, 판단해 근데 줘야죠. 장관 청문회 하고 나면은 찬반 의견을 내서 채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야당은 반대 지금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내서 이걸 채택을 해줘야 되는데 채택 자체를 안 하는 거는 국회의 역할을 지금 방기를 하는 안민석 거예요. 의원님 입장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만일 저희 쪽에 장관을 이렇게 추천했는데 우리 장관 후보자가 수십억 대의 그런 상가를 쪼개기로 이렇게 정려받고 이 부의 대불림에 대해서 내로 남불 행태를 누구보다 많이 보였던 그런 지난 19대 국회의원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핵심 경제를 이끌어야 될 그런 부처의 장관 후보로서 아무 능력이나 요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아니 그래서 야당은 부적격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부적격 의견이라고 제가 명시를 하셔서 채택을 해 주세요. 그렇게 했죠. 그리고 김성태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안민석 의원님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됩니다.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민적 바람이나 이 국민적 신뢰, 이 지지를 기반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또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눈 감지 마세요. 여야의 입장이 틀리잖아요. 저희들은 이 정도면은 장관으로서 무난하다고 보는 것이고 야당은 반대하니까 서로의 찬반 의견을 넣어서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최순실 재산 몰수 이거는 안 합니까? 야당은 해야죠. 어떤 입장이에요? 하세요. 하십시오. 야당은 최순실 재산 몰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안민석 의원님. 네. 왜 민주당 내에서도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에
흔히 말하는 법조인이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들은 민주정당이니까 찬반 다 인정하고 존중하죠. 그래도 저희들은 120명 중에서 105분이 서명했는데 자유한국당은 단 한 분도 김성태 의원님 빼고 단 한 분. 한 분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 의원님도 사실 저한테 뭐 전문용어로 엮여서 하신 거죠. 진짜로 이게 엮여서 최순실재산 나는 몰수 의사 있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빼고는 아무도 찬성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왜 찬성하지 않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렇게 배만하면 안 돼요. 예? 자유한국당이 만일 의견은 존중하는데 작년 이해할 수 없죠. 국회 대통령 탄핵 때도 자유한국당 의원 절반 이상이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받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지만은 최순실이라는 이런 한마디로 인간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사익으로 편취되어지는데 이용되어졌다면은 그걸 용납하지 못한 쉽게 말하면 집권당이 당시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 특별법 토론회는 제가 김성태 의원 꼭 나오실 그렇기 거죠?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건강한 당청 관계가 유지돼야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훌륭한 대통령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들이나 잘 하세요. 언제 권력 잡았다고 말해야 미국 비행기 한번 탔다고 그렇게 안민석 의원이 언제부터 그렇게 그게 달라졌어요? 그렇게 배가 아프세요? 시트가 뭐 그렇게 그 이야기 꺼내시고요. 근데 제가 지금 북토크를 한 40번 이상을 전국을 돌아보니까는요, 깜짝 놀란 게 국민들은 최순실 재산 몰수가 되었거나 앞으로 잘 될 줄 그렇게 알고 계셔요. 합시다. 하자니까요. 찬성하시는 자, 것이죠? 그러면 김성태 근데 의원님은 김성태 의원님 혼자만 하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내에서 하자고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확 끌고 가려면 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라든가. 원내대표 이런 거? 공약으로 이거 한번 내걸어 보세요. 저는 자신 있습니까? 저는 지난번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장을 하면서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아니, 그럼 그때는 그랬죠. 의원님, 그 근데 이제 대신 잠깐만요. 불필요한 오해와 한 달쯤 있으면 편견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잡아야죠. 한 달쯤 있으면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뭐요? 자영. 자영국당에 아니,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아니, 김호준 네. 공장장하고 안민석 의원께서 이 남해당 원내대표 선거 절대 초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최순실 재산 몰수 이거 공약으로 내거시면은 제가 열심히 뒤에서 제가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원내대표 제가 되시면은 이야기 통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아니, 원내대표 나가실 거죠? 아니, 저는 뭐 한편으로 네, 한편으로 나가실 거죠?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요 근래 좀 진중하신 그런 모습이 또 보기는 좋아요. 여당 중진이 됐으니까 아, 뭐 저희 집권당- 운명으로 생각해요. 야당일 때는 네. 솔직히 어떤 때는 막 질러대고 때로는 좀 자료가 미비하더라도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집권당 의원은 정말 신중하고 정중해야 되거든요. 그런 지금 현재 자세를 가다듬어 가고 있는 모습은 근데 저는 질러도 상당히 제대로 질르셔야죠. 이재명 시장 같은 이런 애매하고 현장에 발로 뛰지 않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질러대시면은 이거 저희 국민들 동의받기 당에서 어려워요. 네. 예, 제가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위원장입니다. 네. 저는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장 할 때도 당시 대통령 국가권력 우리 직관 등의 많은 동료 의원들이 있었지만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게 저는 저 소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도 잘못한 게 있다면 올바르게 국민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야죠. 이렇게 그 하시면 역할 되겠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42번째 안민석의 수원 북토크에 김성태 의원님이 깜짝 출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최순실 재산 몰수 이거 함께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 앞장서겠다.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개인으로서 한번 오늘 오시죠. 수원에. 개인으로서는 이미 이제 그 법안 이름을 올리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건 자유한국당의 이제 다른 의원들도 환수법에 동참하자고 하려면은 의원님한테 힘이 필요한데 원내대표 곧 있으니까 여기 나가시냐 이거죠. 나가셔서 저는 원내대표 뭐 조만간에 저에 대한 출마에 대한 입장을 나가시는군요. 어, 나가시면 말씀하시나 보구나. 나가시면 만약 원내대표 되면 이 재산 환수법 관련해 가지고 안민석 의원께서 예. 정말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위한 사익을 편취한 그 부분을 국가재산으로 환수 몰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면 저는 협조합니다. 그 대신 그래요? 네, 아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말고 그 이상으로 해서 그 차이는 이걸 어디서 정쟁이나 갈라집니까? 정치적 목적에 또 네. 패닉을 취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걸 가져가면 그거는 저는 그걸 우려해가지고 민주당 내 동료 의원들도 이 법에 대표님, 예. 별로 대표님이래 내가. 이렇게 초를 치고 있으니 참.
아니, 원내대표가 실제로. 상대는 누구예요? 상대가 가장 그러니까 유력한 상대가. 잠깐만, 하나만 약속받고. 실제 만약에 원내대표 출마하시고 원내대표가 되시면 최순실 재산환수법에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참여하도록 만들겠다. 저는 아직까지 아무런 위치에 있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된다면요. 근데 된다면 저는 아직 출마의 입장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출마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켜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삶이나 족적을 가지고 그러면 평가를 그 하는 거지. 전제를 달고 출마하시고 당선되시면 이거는 하시는 걸로 그럼 같이. 그런 제가 김원중 공장장한테 강요받지 않아도 예. 우리 국민들의 다 알아서. 분노와 예? 네. 왜 국가 권력이 어느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내대표 되시면 그걸 같이 하시는 것으로 예, 힘차게 약속을 꼭 그러면은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럼요. 고개를 그럼요. 끄덕끄덕. 네, 좀 촬영이 되는 거니까. 촬영이 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원 북토크 쇼. 북토크 그만 얘기하시고. 아니, 책 팔아서 빨리 독일 한번 또 갔다 와야 되는데요. 제가 정중하게 제가 초대할게요. 상대편 원내대표. 안민석 의원께서 후보. 북토크 정말 고생하시면서 잘 하시는데 아무리 뭐 같은 동료 의원을 하루 전이라도 뭐 일정을 말씀해 주셔야지. 저도 지금 바쁩니다. 예? 본인만 바쁜 게 아니고. 예? 원내대표 라이벌은 누굽니까? 홍문정 의원인가요? 그거는 뭐 언론 기사를 보셔가지고 다 잘 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적어도 그러니까 여야를 나가시네. 불문하고서 나가시는군요. 예. 원내대표 되셔도 나오시는 거죠 여기? 아니 뭐 몇 번 이 방송이 예. 많은 제가 살아가면서 이 방송처럼 괴롭힘을 많이 당한 방송. 나도 복수를 해야죠. 저도 뉴스공장 때문에 정치 인생이 많이 엉클어졌어요. 안민석 의원하고 김성태 의원님만 피해본 게 김호중 아니에요. 공장장하고 내가 같이 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힘든 시절을 많이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그렇지만 때문에 내가 굳건하게 아, 또 섭니다. 원내대표 되셔도 나오시는 것으로 그러면 뭐 일정 부분은 제가 일정 부분. 뭐 하루아침에 내가 이렇게 뭐 하루 아침에.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당을 왜 옮기셨어요? 그래서 그때 뭐 저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별로 안 괴롭히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뭐 이제 대세가 기울었지 않습니까 사실. 가신 분들도 별달리 욕도 안 먹고 그냥 그 안에서 그죠? 그 자유한국당 조용히 의원님들은 흡수. 다스가 누구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진실은 최순실 돈은 국민의 돈이라는 건 맞는데, 그죠? 다는 아니지만 다스는 누구 거라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생각하세요? 그런 이야기들 하시지 않았어요? 의원님들 모여서? 오늘 안민석 의원께서 또 최순실 국정농단 파듯이 한번 파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권도 넘어가 있는 상태고 중앙지검의 윤석열 지검장이 의지를 제가 가지고 두더지입니까? 저 이제 파는 거 그만하고 저는 요즘 정책과 비전을 만들어내는 여당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진짜 있고 뭐. 이게 시리즈로 앞으로 1, 2, 3탄 한 10탄까지는 계속 터질 거고요. 예. 조금 그걸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안민석 파는 거 의원이- 이제 안 합니다, 저는. 안민석 의원이 요즘 확실히 달라졌어요. 네. 뭐 우리 집 아이만 달라진 게 아니고 안민석 의원도 달라진 게 저는 대단히 요 근래 행복으로 느낍니다. 아, 그게 그렇게 읽혀집니까? 좀 달라졌어요. 집권당은 네. 진정- 그리고 제가요. 두 분의 호흡한 대화를 밖에 나가서 야당은 하시고, 좀 더 네. 화력을 좀 더 강하게 준비하시고 쏠 때는 국민들이 야 깜짝 놀랄 만한 신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안민석 의원 절대 제가 볼 때는 야당 탄압하는 데 앞장서지 마세요. 아직도 여당으로 아직도 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밝히겠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어떤 경우도 잘못 쓰여져서는 안 되겠죠. 혹시 국회의원들이 국가 저걸 안보 받은 정보를 돈 위해서 받은 사람이 써줘야 있을까요? 되는 거고 만일 이 부분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민주당의 모 인사들이 의원들이 만일 연루가 되어 있다면은 이건 대단한 민주당이 아마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도 아니, 그게 무슨 있다는 걸 말씀이세요? 분명히 말씀. 저희 당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의원이 있다고 보세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신데요. 아니 저는 그냥 막 지르는 거 민주당이 아니세요? 지금이라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부터 DJ 노무현 정권 또 박근혜 정권에서도 정말 우리는 당당하다. 이렇게 소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여야가 따로 만일- 없는 것이죠. 만일 정의의 거기에서 문제니까요. 누구라도 국정원 원장에게 예? 출판 기념회에서 책값 받았다면은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으로부터 뭐 공식 일정 간다고 해서 저게? 뭐 그러니까 장도금 MB처럼 지금 받았다면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협박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하나 지고 있다. MB가 지금 하는 수법 아니겠습니까? 끝날 때 돼서 네? 잠깐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SH공사 사장은 사임한 게 아니라 임기가 종료된 겁니다. 네. 자, 임기 종료지만은 연임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민석,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이 코너명 계속해서 문자로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박지원의 꿀렁꿀렁 임시로 1위 하고 있었는데 꿀렁꿀렁이 좋은 것 같아. 더 좋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지난주에 나온 코너명 중에 적과의 빡침. 적과의 동침. 동심이 아니라 적과의 빡침.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이제 적과의 동심이라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적과의 빡침. 오늘은 예. 포항 지진 예. 또 여진으로 포항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피해가 있고 수능생들이 일주일간 연기당하고 또 무슨 국회의원들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예. 뭐 또 이명박 대통령은 나갈 때는 뭐 개선 장군 올림픽 참가로 가더니 들어올 때는 예. 검찰청 앞에 가서 기념사진 촬영할 준비해오고도 팩 주고 가고 좀 기분이 그러네요. 들어올 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청 가서 이제 사진 찍을 준비하니까는 기분이 나빴겠죠. 수능을 연기한 결정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봐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일단 몇 주 전부터 얘기하셨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연대 혹은 뭐 합당 이거는 뭐 안 된다라고 계속 오판이다 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이 아니죠. 어제 그저께 물론 뭐 당대표가 되어서 인사차 만난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그 관심사는 이제 혹시 또 합당하느냐 혹은 연대하느냐 뭐 어떤 거기서 상견례한 이후에 뭔가 물밑에서 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꾸 얘기했지만 계속 군불은 떼더라고요. 예. 또 연기도 많이 나요. 요즘은 아주 많이 나요. 연기가 많이 나요. 네. 그러니까 그 연기 맞다가 콜록콜록 기침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안철수 대표께서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죠? 아주.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약간 주춤했다가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몰아가는데 예. 상황을 봐가면서 이러다가 우리는 가랑비에 옷 젖는 것 아닌가. 가랑비에 내려가지고 예. 모르는 사이에 옷 젖으면은 스르르륵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국민일보든가요. 그 조사, 전수조사라고 하며 기사가 된 걸 보니까 당내 5분 정도는 합당을 찬성한다고 나왔던데요. 그리고 물론 뭐 반대하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만은 5분 정도는 찬성하는 것으로. 뭐 40명 중에서 예. 5분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40대 20을 생각했고 예. 지금 또 연대는 그 10명 숫자를 가지고 예. 우리에게 함께 하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원내 의석 한 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여당도 아니고 제일 야당도 아니고 40석에서 뭐 대석 붙여봐야 예. 거기서 거긴데 무엇을 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대해서 무엇을 이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연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방송법 개정 같은 것은 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우리 민주당이 해서 국민의당이 해서 예.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설득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적폐청산 같은 것은
민주당과 해야 되고 이런 건데 그렇게 딱 둘이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좀 명분상에도 그렇고 정치적 실리 면에서도 조금 전응아들이 하는 것 아닌가. 전응아들이 하는 너무 센 발언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전응아들이 하는 거 정치는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 뭐가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실리가 있어요? 둘 다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걸까요? 지금 어쨌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약간 주춤했다가 계속 한 방향으로 가는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저하고는 요즘 일체 예. 며칠간 대화가 없고 아 그래요? 심지어 그 밑에 측근들도 전혀 연락이 없던데. 대표님은 다른 정당에 있는 분들하고도 다 통화하시잖아요. 근데 같은 당의 대표하고 지금 약간 멀어지셨어요. 그래도 우리 당 대표하고 통화를 제일 많이 했는데 요즘 안 해요. 그래요? 예. 전화가 안 옵니까? 예. 저도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래요. 소원해주셨군요. 지금 바른정당이 예. 11석이 남았는데 어제 보도도 보면은 대석은 서너 명 더 갈 수도 한국당으로 있다. 간다. 예. 6명 내지 3명이에요. 그랬을 때 뭐가 필요한가? 한 7, 8. 이르 선호가 있는데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적폐청산 같은 것에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사실 유승민 대표가 MB는 특별히 아직 나타난 게 없다 하는 두둔하는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볼 때는 MB는 저는 박근혜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요물을 만나가지고 농단당했는데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분의 성장 배경이나 예. 생활 이런 것으로 보아서 좀 사람 잘못 만나서 속았구나 하는 일말의 동정도 있는데 MB는 모든 걸 같이 하면서 심지어 이거 보십시오. 본인이 주도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군이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수십 년간 군사 독재를 하던 것을 YS 대통령께서 하나이를 척결하면서 처음으로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서 얼마나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군을 갖다가 정치에 개입시킨 이건 진짜 천인공노할 일이고 역사를 얼마나 후퇴시킨 대통령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갖가지 비리, 의혹. 예. 예, 뭐 댓글 많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나는 좀 간교한 분이다. 그리고 거기다 저한테까지만 하더라도 저축은행 없는 거 씌워가지고 미우니까 제가 자꾸 MB 조지니까 감옥 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참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오문철이라고 예. 저축은행 저라에게 3천만 원 줬다는. 예. 그래서 저는 무죄가 됐지만은 예. 이 세금 제일 많이 안 낸 사람 리스트 1번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 기록을 깼어요. 지방세 체납왕. 예. 예. 혹시 지방세 체납 한 거 있어요? 뭐 한두 달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기록 찾아보면 있겠죠. 예. 근데 뭐 그럼 우리 공장장도 거기 올라가야겠네요.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예. 정확한 이름을 알 필요가 없어요. 104억 체납했다고.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유승민 대표가 옹호할 때 오히려 공격해야 되는데 같이 적폐청산을 이렇게 힘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자꾸 연대 쪽으로 관심을 가진 이유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반대하는 분들 더 많지 않습니까? 당내에도. 글쎄요, 그런 것은 아직 뭐 저는 이런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오는 21일 끝장 토론을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을 얘기해야지 또 여기 이 불법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합법 발언도 의심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까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당내 반대가 있다는 건 명백한 것이고요. 이미 많은 의원들, 대표님 포함하여 많은 의원들이 그거 안 된다. 정체성도 다르고,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나갈 테면 나가라. 그렇게. 나갈 테면 나가라. 그렇다고 해서 딱히 나갈 것도 없지 않느냐는 자신감 하나. 혹은 실제 나간다 하더라도 그 나간 부분은 바른정당에 이제 잔류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메꾸고 그래서 당을 조금 보수한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아마도 틀림없이 온전히 계속 다음 대선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 거기서도 또 사람이 좀 나와서 우리가 양극단의 세력이 아니라 중도다 하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밑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면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는데 공장장 실력이 그 정도 가지고는 분석이 안 되고 제 분석은 명확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갈 테면 나가봐라. 그거 있고요. 너희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런데 그걸 믿었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큰 코 다칩니다.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그 지능이 좀 공장장 정도 되면은 자꾸 그렇게 묻는데 또 재지능 정도 되면은 항상 여백을 남겨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정치자들이 그걸 생각해야 계속 듣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가실 수도 있고. 이 정책 연합에 대해서는 나는 그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엇이 우선순위냐 이거예요. 이 시대에. 이 시대의 우선순위는 적폐청산과 개혁에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적폐청산이나 국정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연합이 돼야 되고 방송법 개정은 민주당이 약속하고 냈던 것을 안 하기 때문에 한국당과도 연합할 수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합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강조할 필요성이 없는 거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정책연대는. 그런데 제가 세 번째로 유승민 대표가 과거에 햇볕 정책, 그 탈호남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 변한 것은 좋은 의미로 변하면 좋은 거예요. 좀 유연해졌다? 유연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감춰진 발톱이 보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아무튼 유연해진 것은 좋다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중도 보수를 얘기를 했어요. 중도 보수. 그러면서 1차적으로 국민의당 다음 한국당과 한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바른정당 그다음에 다음 한국당. 아니요. 유승민 대표도 1차적으로는 국민의당, 유승민 대표도 2차적으로는 한국당 그래서 보수 대연합을 한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도 외국으로 나가면서 통합하라라고. 통합하라. 이런 걸 보면은 일련의 보수 대연합의 한 방법으로 우리 국민의당이 끌려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너희 나갈 데가 있느냐? 나가려면 나가봐라. 이러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짓밟고 간다고 하면은 나갈 데가 있어요. 나갈 데가 있습니까? 정의당으로 가십니까 혹시? 아니 우리끼리 하는 거지 뭐. 우리끼리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괜히 이러한 일을 했다가 무엇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도 있지만은 총선도 있고 내년 지방선거 3년 있으면 총선 4년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줄줄이 우리나라 선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때 보수 대연합으로 다시 뭉쳐진다고 하면은 또 진보 개혁 세력들은 분열된다고 하면은 4년 후 대통령 선거에 또 다른 박근혜가 당선 안 된다고 누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자기의 맡은 바
국가 대개혁에 매진하자 네. 이런 것입니다. 대표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국민의당이 이제 보수대연합의 도구처럼 일부처럼 이용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용된다고 하면은 저는 네. 절대 정치를 안 하죠. 그런데 함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유승민 대표도 국민의당하고 나중에 자유한국당과도 어떤 중도 보수 연합을 생각하시는 거고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자 뭐 호남에서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나갈 테면 나가고 그렇게 그 강한 진보의 색깔은 좀 떨쳐내고 중도 보수를 본인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국민의당의 일부와 바른당 일부와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떨어져 나온 분들 해가지고 이렇게 또 본인이 중심이 된 당을 생각하고 그 중간에 이제 만나는 지점이 유승민 대표하고 있어서 유승민 대표와 본인이 경쟁해서 그 당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는 대선 후보가 되고 이런 구상 아닐까요? 뭐 안철수 대표가 여러 그림을 그리겠지만 예. 뭐 2012년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그림도 실패했고 예. 또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4년 전 그 서울시장 그림도 결국 지금 자기가 시장을 나오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알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림 잘 못 그리는 사람으로 봐요. 그림 잘못 그리는 사람. 그런 그림인 것 같긴 하죠. 제가 방금 얘기한. 유승민 대표는 유승민 대표 중심으로 이제 통합의 그림을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대표 중심의 통합을 그리는데 첫 단계인 어쨌든 국민의당과 하는 게 더 좋겠다고 하는 거에서 지금 의견 일치를 봐서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 둘이 다 그런 사람이 것은 예. 있는데 있는데 그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두 분이 그리고 만약 명분도 없고 예. 실리도 없다. 이렇게 저 바른정당이 깨지지 않고 예. 20석이었다고 하면은 국민의당 40, 바른정당 20 플러스 해가지고 60석이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예. 바른정당이 깨져가지고 한국당으로 가버리니까 한국당의 의석은 껑충 뛰고 바른정당은 원내 교섭단체도 없어지고 또 우리한테 오더라도 우리가 의석수가 예. 국회에서 의결시킬 만한 힘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합쳐서도 또 우리는 민주당하고 하든 한국당하고 하든 이런 의미니까 그렇게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님의 일관된 말씀이신데 제 말은 뭐냐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유승민 대표의 바른정당이 20석 정도 되면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이게 10석으로 줄어들고 숫자도 줄어드니까 10석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들어요. 뭐 하여튼 그러면 숫자는 줄어들어서 다루기는 쉬워지는데 중도 보수의 이미지는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더 좋지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진보의 이미지는 나가요? 그렇게 해서 나가더라도 이 보수 쪽으로 좀 옮겨가야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은 하실 수 있겠지만 예. 저는 그것이 성공하지 안철수 못했다. 대표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길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20일 날 대토론회 하면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개판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지금 현재 어제도 몇 사람들 만나보면 335 만나보면은 안 된다는 것도 강하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철수 대표도 안 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말씀은. 그러니까 안철수 말씀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한두 사람은 또 계속 라디오에 나와서 하겠다고 하니까. 회의 석상에서 나와서 자기들끼리 회의니까. 네. 지도부는 자기들이니까.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야 모르죠. 그런데 우리끼리 모이면 또 이건 절대 안 된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좀 짧으네요. 얘기가. 아까 나가라고 하는데 어디 나갈 데가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나갈 데가 있어요. 우리끼리 하지 뭐 하셨잖아요. 네. 그럼 정말로 예를 들어서 호남 의원들이 혹은 이런 통합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의원들 한 10분이나 한 20분 정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시. 왜 10분을 얘기해요?
훨씬 많은데. 그래요? 우리를 한국당 정도, 바른정당 정도 취급하려고 그래요? 20명 정도? 우리도 원내교섭단체가 돼야 할 수 있죠. 20명 이상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다. 별도로. 그런 작전을 지금 짜고 계신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이건 지금 라디오니까 눈빛 안 나가요. 물론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방법도 모색할 수가 있다. 그렇게 계속 밀어붙이면. 예. 작전 있으시군요. 진전도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이야기가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우리끼리 나와가지고 원내교섭단 딱 해가지고 하자. 예. 어정쩡하게 이게 뭐냐. 이런 진전도 있다. 중요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비밀이 아니라 실제지 뭐. 알겠습니다. 자, 적과의 빡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서 5.4 지진이 발생했죠.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이 추가 지진은 없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하는 것일 텐데 저희가 1년 2개월 전에 이분과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 해양연구소의 박진호 교수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해양 지진, 해일 이런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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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서 저희가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선 첫 번째는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이었던가요? 그때 있었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때 지진과 경주 지진 혹은 지금 포항 지진과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네. 작년 경주 지진도 그렇고, 어제 지진도 그렇고, 예. 역시 2011년에 발생했던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예. 아시아 전역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에너지, 활성단층에 축적된 응력의 불균형 때문에, 예. 양산단층을 비롯한 주변의 파생단층의 활성도가 증가한 것이, 작년 경주 지진, 그리고 어제 포항 지진의 원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본 대지진이 크게 판을 한번 흔들어 가지고 주변의 그렇죠. 지층에서 이제 불안정한 부분들이 이제 더 활성화됐다 이런 거네요, 한마디로. 예. 예, 맞습니다. 예. 상관이 그렇게 보고 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대지진 정말 엄청난 규모였는데 9.0 숫자만 들어도 지난번 경주 지진 때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고 예. 지진이 더 올 수도 있고 또 해일도 올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연구와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럼 그런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 포항 지진이 끝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지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사실 이제 작년에도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산단층대의 북동쪽 혹은 남서쪽에 있는 연장선에서 앞으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네. 적이 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 일어났던 경주 지진보다도 북동쪽 연장선에서 이번 지진이 발생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양산단층이 약 길이가 한 130km 이상 된다고 하는데 예. 그런 전반적인 양산단층대에 다른 단층대에서도 또 다른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바다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다시 1년 2개월 만에 오신 이유가 작년에 하셨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중에 작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제일 기억이 나는 게 해일 같은 거, 그러니까 해저면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해일 같은 거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역시 여전히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작년 경주 지진하고 어제 포항 지진의 관계를 보면, 예. 지진이 양산 단층 대를 따라서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예. 만약 그렇다면 이 상태가 그대로 된다고 한다면, 예. 이 추이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양산 단층의 동해 바다 쪽 연장선, 저희는 이제 그 지역을 울릉분지라고 부르는데, 예. 그 울릉분지의 대륙 사면을 따라서 향후에 이번 포항 지진과 유사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울릉분지의 대륙 사면, 즉
해저면이 붕괴할 경우에 예. 그 해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예. 그런 대규모 해저 산사태는 바로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쓰나미가 우리나라 동해안에 위치한 원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잠재 요인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인데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는 방향성을 봤을 때 북동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동해안 예. 쪽, 울릉도 근처에 대륙삼해라고 하셨습니까? 예. 울릉 분지라고요. 울릉 포항 분지. 앞바다입니다, 바로. 그거, 쪽에. 울릉도로, 거기가, 포항 앞바다군요. 그러면 예. 연장선판이, 예. 그쪽 지역에서 해일이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으면,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겠군요, 실제로. 실제로 걱정을 하고 경계를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허. 굉장히 무서운 시나리오인데. 그러면,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뭐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그렇게 퍼센티지가 뭐 1%만 돼도, 0.1%만 돼도 그런 거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럴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역시, 우리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진의 발생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아주 보수적으로 최대한 그렇죠. 맞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역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보니까 역시 지진 쓰나미 연구를 위한 그 인력 양성이 시급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진을 조사할 수 있는 즉 육상 지진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진도 포함해서 예. 그런 지진을 조사할 수 있는 관트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분야는 일본이 뭐 가장 앞서가는 분야인데, 예. 교수님이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일본도 지진이나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만큼 대비가 철저한 나라도 없었는데, 이 쓰나미 한 번에 원전이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까지는 일본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그 정도 강도는. 물론이죠. 예. 예. 철저하게 대비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교훈도 있으니 지금 이 일본 사례를 연구하기도 하고 이 쓰나미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인력도 양성하고 시설도 확충하고 해야 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어허. 더 큰 지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동해안 쪽에서의 쓰나미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아주 낮아도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예. 육지에서도 더 큰 지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어제 지진 난 것이, 전진인지 본진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 언론에서는 본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본진이라고 딱 단정할 수 없나요? 그렇게 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예. 아시는 것처럼 2011년 동일본 대진이 일어났을 때 예. 그 본진이 일어났던 3월 11일 날 예. 이틀 전에 예. 바로 규모 7.3의 전진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이틀 후에 났기 때문에 예. 어제 지진 난 이유가 이것이 전진인지 본진인지 알려면 예. 앞으로 2, 3일이 최대한 고비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연쇄 지진입니다. 예. 사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작년 4월에 일본 큐슈 지방에 구만모토에서 커다란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진 자체는 구만모토 지진 자체가 이번 양산단층에 일어났던 이번의 지진과 아주 유사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4월에 구만모토 지진 경우도 그 4월 14일에 규모 6.5 지진이 발생했고, 예. 그다음에 하루 뒤엔 15일에 규모 6.4. 예. 그리고 이틀 뒤인 16일에 규모 7.3의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런 양산단층 같은 수평이동 단층의 경우에 연쇄적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 3일을 최대한 경계하는 방편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언론에서는 뭐 5점 몇 정도면은 이게 본진이라고 보고 이제 뭐 여진 정도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도 7점 뭐 몇이면 이게 본진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있다가 9.0이 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틀 뒤에 일어났었죠. 동일본 대진 경우에. 예. 그러니까 이게 본진이라고 단정할 수는 아직은 없다. 2, 3일 더 봐야 된다. 그래서 2, 3일 정도 2, 3일이 아마 최대 고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그 정규 코너들 때문에 짧게 하는데요. 그 해일과 관련된 이야기, 해저 지진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따로 한번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자세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아무리 낮더라도. 예.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대 해양연구소 박진호 교수였습니다.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오늘 어디서부터 얘기할까요? 오늘 갑자기 지진이 있어가지고. 아니, 제가 딱 한 주 안 나왔는데 네. 2주일 동안 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예. 그러더니 드디어 급기야 지진까지 나네요. 정말. 트럼프 왔던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고. 예. 블랙하우스 오픈한 것도 뭐 있었지만. 하여튼 간에 어저께 지진. 요 얘기 근데- 잠깐 하고 넘어가야죠. 네, 지진, 저는 길에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송 준비하고는 하고, 솔직히는 이렇게 큰 건지 모르고 지나갔는데. 저는 그리고- 느꼈습니다. 네. 살짝 흔들리는. 아니, 근데 한 3, 4층만 있던 사람들 다 느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후에야 이것저것 사철 지정을 알게 됐는데, 아니, 일단 하나는요, 뭐 오늘 수능 못 보신 분들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다행히 어저께 나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니까요. 오늘 마냥 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떡할 뻔했나. 막 이런, 막 생각하니까 막 소름이 끼. 그런 건 정말 대재앙이거든요. 포항에서 시험 치는 학생들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럼요. 다 뛰어나가야 되는데. 네, 다 뛰어나가고. 그리고 요새는 스마트폰 있고 그래가지고 금방 또 알게 되거든요. 아무리 그러면요. 좋아도. 일주일이 아니라 다 걷고 시험 전체를 다 준비해야 돼요. 글쎄 말이죠. 그래서 네. 저는 어저께 택시기사님하고 막, 그쪽 쪽만 빼고서 볼 방법이 없느냐. 우리 막 연구하다가. 말도 안 되죠.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고 왔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조금 이따 연기한다고 잘한 나왔는데. 겁니다. 그거는 현명한 결정이라면 어떻든지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선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이 여진뿐만 아니라 이게 연쇄 지진이 날지 어떨지는 지금 모르고 아무도 있거든요.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지진 자체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1년 전에 얘기도 했지만 이 특히 양산 단층과 그 옆에 있는 이렇게 비껴가는 단층에 대해서 네. 우리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를 못해요. 우리는 지진이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 글쎄요. 땅에서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고요. 지금 굉장히 면밀하. 그래도 요번에 한 가지 칭찬할 만한 거는 요번에는 지진 난 지 한 20초 만에 23초 네. 만에 이게 경고문이 왔어요. 그때는 박근혜 정권 때는 국민안전처가 옥상옥으로 20분인가 있다 왔잖아요. 그 근데 국민안전처라는 게 따로 있었는데 또 요번에는 계측기도 많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게 발생하도록 해놨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나아진 거죠. 그러니까. 많이 나아진 건데 네. 저는 지난 1년 전에 방금 전에 했던 인터뷰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일본이 지진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그 수준에 그럼요. 도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거기는 뭐 지진 일상화돼 있어.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유치원 때부터 지진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훈련돼 있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해상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네. 그때부터 하셨거든요. 네네. 예. 네. 그리고 그게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대비 꼭 해야 한다. 글쎄 우리가 해상 지진 때문에 해일이 크게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덜 신경을 쓰는데 일단은 후쿠시마 얘기 그거를 갖다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원전이 있으니까 그쪽에 다 굉장히 있단 신경 말이죠, 써야죠. 우리가. 그럼요. 그렇게 하필이면. 다 또 해변가고. 그리고 또 원전을 또 짓고 있던 원전을 계속 짓기로 한 결정이 네. 한 달 후에 났으면 글쎄 말이죠. 아마 이거 있었으면 또 좀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제가 뭐 건축 분야에 일을 하니까 안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내진 얘기를 설계. 드리면 네. 어저께 이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막 금관 떨어지고 아파트들. 날리고 막 네. 저기 하는데 일단은요, 거기 어저께 한동대가 제일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벽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사진으로만 봐도 이거는 바깥에 외장재가 떨어진 거예요. 아하. 구조가 흔들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실 때 이렇게 뭐 벽돌이 떨어진 거라든가 외장재, 뭐 대리석이 떨어진 거 그런 이런 큰 문제가 거는 아니다.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안전 때문에 막 고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다 이제 고치려면 돈 들고 그러는 거지만 건물이 그거는 구조적으로 흔들린 게 아니다. 구조적으로 흔들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정말로 구조적으로 걱정하는 건 옹벽에 금이 갔거나 이번에 이제 옹벽에. 아파트들. 아파트가 다 이게 요새는 다 철근 콘크리트 이게 옹벽으로 올라가는 게 많아요. 네, 벽체 그쵸.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어저께 저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일단 진앙지에 있는 5계층 저기 5층짜리밖에 안 되는 것들이 막 기울고 그렇다는데 네. 그건 진앙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저께 보니까 고층 아파트에 이렇게 창대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금강구 이렇게 아파트, 거예요. 예. 그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높으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옹벽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끔 보니까
다세대 주택에 1층에 필로티로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필로티라는 게 기둥만 있고 벽체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주차장으로 비워버리는 경우. 기둥만 놓는데 기둥이 무너진 데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지진이 나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벽체 시스템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둥으로만 된 거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가 다시 이렇게 좀 찾아요. 근데 이제 이 필로티로 된 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나쁜 게 1층은 기둥이고 2층부터는 벽체예요. 아하.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뒤뚱뒤뚱 되는 거죠. 전체가 다 기둥이면 전체가 다 기둥이면은 이게 이제 위험합니다, 좀. 그러니까 일본이나 샌프란시스코나 지진이 많은 지역에 대부분들이 목조나 철골조를 짓는 이유가 같이 와글거리라는 거거든요, 지진하고.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벽체를 많이 썼기 때문에 벽체를 쓴 것들이 많이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다세대 주택이 이번에 보니까 몇 개가 기둥이 이렇게 들어간 게 그런 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1층만 기둥을 세우고 주차장으로 비우고 위에는 벽체로 올라간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건물의 균형이 잘 안 맞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물은 사각 짝대기 위에다가 벽돌을 잘 쌓아버린 거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뭘 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 뒤뚱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진 설계 나오는 거 하는데 이번에도 이 벽돌 떨어지고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가구식으로 바꿔야 돼. 가구식이라는 게 기둥하고 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벽체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전체적으로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외벽에 붙이는 것들을 다 라이트한 거로 붙일 수가 있어요. 정량으로. 이 지진을 겪다가 사람들이 점점 어떤 식으로 지어졌는가, 내진 설계가 잘 됐는가 하는 것도 입지 조건을 따질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럼요. 앞으로 따질 겁니다. 워낙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따졌거든요. 그동안은. 한 두 번 경험을 안 그래도 뭐 어저께 보니까 부산에 요새 무슨 아파트 뭐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또 문제 되겠네. 또 안 되겠네. 아니 근데 저도 그 아파트 금간 거 봤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외장의 문제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인지 잘 몰랐지만 그럴 경우 그 아파트를 비싼 돈을 주고 입주한 분들은 어떡합니까? 재산상에. 그거는 시공사한테다가. 그리고 그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거는 대부분들이 하자보수도 잘 안 됩니다. 그건 하자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아파트를 새로 지어야 되는 수준이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보험이라든가 보험 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보험이 좀 나오고 그러는데 이 천재지변으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마 보험 커버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항이죠. 그러니까 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앞으로 입주하실 때 입주 조건을 따질 때 내진 설계나 말씀하신 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아서. 우리 일반인들 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에 왜 부동산 데리고 다닙니까? 부동산이 그런 거 알아봐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맨 위에 구조에 대해서 쓰는 게 있어요. 몇 평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철근 콘크리트 존지 아니면 철골 구조인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조적식인지 이런 거 그거 보셔야 된다니까. 그거 안 이제 알았어요. 보셔야 돼요. 조적식이면 적어도 조금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진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진의 관점으로 봐서. 내진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좀 불안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유난히 민감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철골 구조가 그 상태, 내진 설계 쪽에서는 유리하다. 그리고 외벽이 하여튼 라이트한 게 훨씬 더 안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벽이 라이트한지 일반인. 라이트하는 게 이제 유리가 저기고, 왜냐하면 이런 거 보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크다는 거 붙여놓고 운운한 것들은 다 좀 무거운 건물들이에요. 근데 너무 무겁지 않은 건물이 좋아요. 그러니까 외벽을 치장하느라고 무거운 뭡니까 대리석 같은 걸 막 붙였다든가. 대리석 같은 거는 괜찮아요. 요새는 이제 대리석을 근데 속조 건물을 아예 구조부터 했다라 그러면 힘들고요. 바깥에 스킨을 살짝 붙여놓은 것들은 큰 문제 없습니다. 떨어지면 다시 붙이면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요번에 이제 굉장히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 외장에 떨어진 것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오히려 안전한 거다. 오히려 그 건물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외벽 정도 떨어진 것은. 기둥이 금이 같다. 나는 기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는 지금 옹벽에 금 간 거 보면은 심란합니다. 그래서 잠 잘 못 잤어요. 심란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왜냐하면요, 우리 분야에서. 트럼프 얘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1분. 트럼프 얘기는요, 트럼프 예고하고 와서. 국회 연설을 하는데. 63빌딩 롯데월드
저도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역시 지적하시는 거예요. 저도 네. 이게 뭐냐고 우리를 뭘로 아니, 보고. 다 거기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뉴욕에만 트럼프 타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라는 이름을 여의도에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트럼프. 여의도 트럼프 월드 트럼프 월드 타워.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잠깐만요. 네. 트럼프와 건축 이야기는 다음 주에. 재밌겠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김진애 다음 주에.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국정원장 3명 전원 구속 혁명 중인가? 국정원장 3명 전원 처벌 비극적인 풍경. 국정원장 셋 다 구속 누가 웃을까? 어제자 조중동 사설 제목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들이 전원 감옥 가는 상황은 혁명이 아니면 안 된다며 이들 혐의가 혁명을 방불케 할 만큼 중대한가 묻습니다. 중앙일보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관행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법적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합니다. 동아일보는 국정원장은 대북 활동에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모두 잡는 건 북한 좋은 일이란 논리를 펴니다. 북한 좋아할 일이라는 논리는 중앙일보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인데 꼭 감방 보내야 하냐며 따집니다. 조중동 어디 모여서 같이 편집해야 합니까? 북한이 정말 좋아할 것은 북한이 아니라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고 북한이 아니라 자국민을 사찰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그 시절 그 국정원을 정말 좋아했겠죠. 같은 날 같은 말을 동시에 해대는 건 자유인데 그래도 좀 말이 되는 걸로 해야죠. 너무 후지지 않습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북한이 김정일이 가장 무서워했던 군인이었다. 이 논리를 동시에 사용하는데 조중동이 빨간펜 선생님이 같은 선생님 같아요. 이분들이. 네, 그런 군한테 댓글 달라고 지시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오히려 본래의 목적을 약하게 했던 이들인데요. 김정일 마음속에 들어가 봤나요? 예. 어디서 이런 독심술을 배웠는지. 학원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무서워하는지 알잖아요. 누가 무서워하는지. 자, 적폐 수사, 국정원 개혁. 그만하라는 기사가 계속 나와요. 손발이 아주 딱딱 맞고 같은 날. 그것도 좀 적당히 해야지. 옛날처럼 같은 날 같은 논조로 같은 사설을 쏟아내면 여론이 그렇구나 하고 수긍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야 이거 짰어? 이러는 시대예요. 예. 회의를 다시 하시는 게 좋겠다. 조언을 드립니다. 모이는 건 좋은데. 자, 아무래도 이 지진 뉴스가 첫 번째죠. 예, 수능 연기. 네, 어제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수능 시험을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올해 수능은 일주일 미뤄진 다음 주 목요일인 11월 23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1992년에 후기대학 입시 문제지가 유출돼서 시험 일정이 연기된 적은 있지만요. 천재지변으로 대입시험이 미뤄진 것은 처음입니다. 교육부가 수능을 연기한 것은 포항 지역 수능 시험장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시험장이 모두 14곳이었는데 점검한 결과 10곳에서 건물 균열 등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컨디션 조절이 걱정이 되는 학생이나 부모들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일주일 더 이제 마음을 졸이는 게 힘든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각자 사정이 다르니까 불만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조선일보가 이제 재빠르게 이 불만을 캐치해서 이거 참 빨라요, 조선일보는. 사회적 갈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예, 기사 논조를 잡았더라고요. 예. 포항을 생각하면 수능 연기가 맞지만, 예, 59만 수험생은 대혼란이다. 예. 잘못된 결정이라는 기조하에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냈던데.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후에는 자연재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다.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이제 모 교장의 말로 기사를 끝을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엔 말이죠. 이 결정은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제 시험장이 불안한 것도 있고요. 예, 집에 못 들어간 학생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어제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이건 철학의 문제예요. 조선일보 기사에는 이게 없으니까 자꾸 컨디션 얘기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주일 후에 뭐 지진 나지 말라는 법이 있어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여진이 있을 수도 있죠, 실제. 네, 실제로 예. 지난해 9월에 경주에서 바로 다음날 46번이나 여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전의 문제에서만 바라볼 일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건 제가 보기엔 철학의 문제인 것이 포항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집에 못 들어간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겁니까? 북핵이 터지자마자 야권에서는 3월이 아니죠. 예. 6월 아닙니까? 북핵 말입니까? 북핵 말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네. 등락폭. 8월이군요. 예. 3월은 예, 하여튼 아직 탄핵 국면이었네요.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워낙 많은 일이 있다 보니. 예. 예. 8월 이전으로 돌아갔다. 네, 북핵 6차 실험 전으로. 맞습니다. 네. 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큰 틀에서는. 네. 자, 이번 주 현안 주사는 뭡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 외에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 TBS가 있는 그 서울시 그 마포구 상암동 이 인근에 예. 서울시 부지에 인근이 아니고 예. 바로 눈앞이에요. 눈앞인가요? 걸으면 2분 정도 걸립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이 주위에 이제 건립하는 걸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도서관입니다, 여기는. 예. 예. 도서관인데. 기념 도서관 이제 부지에 예. 굉장히 크죠, 사실은. 네, 동상이 5m든가요? 예. 예, 상당히 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서울시 소유의 부지라는 겁니다. 예. 서울시 예. 소유의 오늘 바람이 이렇게 많이 세죠. 안 그래도 새는데 오늘 특히 세네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할 건지 말 건지를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설치할까봐 또 네. 우려했던 분들도 있고 또는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죠. 예.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다 이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반대가 대다수로 나타났습니다. 66.5%가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3명 중 2명은 반대하고요. 찬성은 3.1%가 찬성을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작년이죠. 작년 12월 말에 저희들이 리얼미터가 역대 대통령 국가 기여도 조사를 했어요. 예.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30.8%가 나왔습니다. 요번 찬성이 30.1%고요. 딱 그 정도군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30%대 초반대 그렇습니다. 네, 유지된다는 것이고.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붕괴시킨 게 본인 정권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사회에서 한 60년 이어졌던 박정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사실은 붕괴시키는 역할을 했다. 동상 건립 정도는 일반 국민 여론사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만한 사안인데 혹은 팽팽하거나 이렇게 확 기울은 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공장장 그 말씀에 그 동의를 하는 게 지금 TK 같은 경우도 그 반대가 많습니다. TK에서도요? 54%. 그러니까 의외네요. 예, 그러니까 국정농단 이후에 그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식들 자체, 태도 자체도 근본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최태민으로부터 이어진 그것이 결국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사망한 분의 그리고 이게 신화는 사실은 무너뜨리기 굉장히 힘든 건데 그렇습니다. 의식체계에 들어가 있는 거라 그게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TK에서도 오히려 반대가 높다. 예, TK 의외네요. 60대 어르신들 보수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반대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개요는요? 예, 이번 주중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1,51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과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응답률은 6.1%고요. 현안 조사는 TBS 뉴스공장 의뢰로 어제 하루 동안 실시했습니다.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상적으로 끝나는 적이 없는 내부자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약간 이렇게 뜸을 들이셨습니까? 오늘 수원에서 42번째 북토크가 있는데요. 42번째. 1000명이 딱 넘으면은 네. 제가 중요한 정치적인 선언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냥 하세요, 여기서. 경기 남부에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7시 포항에서 시험장이 불안한 것도 있고 포항에서 여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 학생들은 자기 잘못이 아닌데 명백히 불평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소수가 예를 들어 불평등이나 불공평하거나 불만을 겪고 그럴 경우에 그런 불평등, 불공평은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 참아야 한다. 그런 걸로 문제를 해결해 왔거든요. 근데 이번 결정은 정반대예요. 소수가 다수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포항 학생들은 좀 희생이 되더라도 다른 학생들, 더 많은 학생들의 컨디션을 위하여 예?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위해서 희생해도 좋다. 이 철학을 뒤집은 거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다수가 조금 불편해도 소수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다수가 다 함께 참아줘야 된다. 이런 철학이 여기 반영된 겁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이런 식의 결정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게 없으니까 컨디션 조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시대가 바뀐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결정은. 그래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예.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이게 철학이 그렇게 시대 정신이 바뀌고 있다. 이걸 못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냥 학생들이 뭐 문제지를 던졌다느니 뭐 컨디션이 뭐 대단하다고요. 일주일 있다 조달하면 되죠.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자꾸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예, 안전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예. 안전도 물론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철학이 바뀐 거예요. 이런 결정이 없었거든요. 할 수 있으면 그 소수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다수가 참아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다. 이 결정의 철학은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뭐 일주일 연기된 거는 다들 아실 텐데, 예. 이 대목을 짚어주는 것이 없어서. 예.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겨준 혐의가 인정된 건데요. 1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대목은 이제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판결문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돈이 30억 원 더 있다라는 오늘 아침 뉴시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로 들어간 특수활동비 규모가 70억 원에 달한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40억 원이 상납됐다라고 검찰 조사 밝혀졌는데 나머지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30억 원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일부가 국회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정원에서는 열심히 이제 해명을 했겠죠. 예, 뭐 어차피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는 없고 항목을 정해서 이건 뭐 대북 공장에 사용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명을 열심히 했을 텐데 어떤 해명으로도 그 설명이 안 되는 돈이 이제 30억이 비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불법으로 사용됐다라는 건데요. 네, 3천만 원도 아니고 30억이 비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40억 그 이전에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40억보다 이 30억이 더 치명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30억이 더 나왔다. 근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네, 조사를 그렇죠. 하려고 한다. 여기까지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공작에 사용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공작인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런 거 다 빼고 나서 전부를 다 뺐는데도 이건 도대체 설명을 못하는 돈이 나온 거죠. 예. 이 돈이 더 치명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또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요. 40억 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서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부분들을 밝혔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이 최고위급 공무원에 의해서 사적으로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아, 참. 모두들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상비, 뭐, 미용, 주사, 이런 거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흔적이 없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했었으니까 그런 의심을 했었는지 검찰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지만 사적으로 사용됐다까지는 얘기를 한 거네요. 만약에 이 돈이 40억이 와서 온 거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 용처가 공적인 용도였다고 하면 정상 창잡이 됐을 텐데 이게 뭐 올림머리 하는데 써졌다면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요. 밝혀지겠죠. 예, 다음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출국 때와는 달리 말을 아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바레인에 동행했던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수사도 법과 제도를 허용한 절차 내에서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완장 차면 아무 데서나 와서 무슨 짓이나 해도 되냐라는 다소 거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많이 불안하신가 봐요. 예. 완장 차면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짓을 한 것은 그 정권이었죠. 그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거고요. 예.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절차 내에서 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지지율에 취해서 오버한다고, 예.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하다가 근데, 이동관 전 수석이, 이동관 전 수석을 놓고 차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SBS에서 이런 짜투리 영상만 모여서 예, 보도하는 뉴스 있지 않습니까? 스브스 뉴스라고. 예, 저는 사실 8시 뉴스보다 이게 더 재밌던데 거기에 잡힌 게 있습니다. 네, 그 클립 일부를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나를 태워 가야지. 어제 같이 귀국을 했었는데 이제 기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차를 놓쳐. 그 기자들이 이제 이동관 수석이 이런 말 하고 있으니까 계속 카메라 들이대고 마이크 들이댔잖아요. 예, 물어보고 싶은 게 많으니까요. 막 쫓아가서 그런 사이에 차가 가버린 거예요. 버릴만 냅두고. 그래서 이동관 수석이 전화하는 장면입니다. 아니 날 두고 가면 어떡해 이렇게. 전체를 보면 더 재밌는데요. 예,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본인들을 걱정할 때다. 네. 5년 후 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5년 후 말고 5주 후 본인들을 걱정할 때다. 자, 다음 순요. 네, 현재 국정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2007년 이후에 발생한 관련 부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말이죠. 이게 삼성과 관련된 일이기만 하면 우리 정부 부처들이 굉장히 손만방인데요. 이게 2008년에 불법적인 차명 계좌가 드러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2018년이면 아직 있어요. 그때 밝혀진 차명 계좌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국세청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제척기간, 소위 이제 부정행위가 입증된 제척기간 해가지고 2007년 혹은 2008년의 계좌에 들어있던 금액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돈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 뭐 과세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전화 박원지 기자가 네, 김은지입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고요. 네, 두 분을 합쳐놓으신 건가요? 그러네요. 김은지 기자가 10년 전에 불법행위가 들켰다.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 들켰을 때 들킨 돈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죠. 네, 그렇죠.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차명계좌 개설이 1980년대부터 이뤄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상당 금액의 소득이 과세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과세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깡통계좌 과세. 이러면 안 됩니다. 거죠. 네, 이러면 안 되도록 뉴스공장에서 계속. 네, 김은지입니다. 아니, 뉴스공장에서요. 계속 저희가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자, 하나 정도 더 하면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있어가지고요. 네, 시진핑 중국 주석의 특사가 내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중국 고위급 방북은 1년 9개월 만인데요. 이번은 방북을 통해서 북중 관계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뉴스도 또 나왔어요. 트럼프 핵버튼 네, 그렇죠. 제안하려고 하는. 예,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열렸습니다. 14일, 현지 시각으로 14일인데 미국 상원외교위원회가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미 의회가 대통령의 핵공격 명령 권한을 견제하는 청와대 청문회를 연 건요. 41년 만입니다. 자, 이제 뉴스공장에서 트럼프 미친 건가 아닌가, 미친 건가 미친 척 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몇 주 전부터 했는데, 예.
트럼프가 미친 거 아닌가라는 말을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사실 이런 표현이죠. 정상적으로 핵폭탄을 맡겨도 되는가? 그렇게 정신건강이 건강한가? 정신건강에 문제 없나? 이런 질문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아예 청문회를 열어서 뉴스공장에서 했던 보다 더 강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돈키호테고 버튼을 언제 누를지 모르고 3차 대전을 끌고 갈지도 모르니까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미국의 상원은 공화당이 지금 다수예요. 예,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당입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외교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걱정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빠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자, 수치를 쭉 읊어주세요. 네. 3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70%대 지지율 유지했고요. 역시 올랐습니다. 2.2%포인트 오른 72.3%이고요. 지지율이 부정평가는 0.5%포인트 내린 23.6%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3주차에 북핵 이후에 65.6%를 가장 낮게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한 7% 정도 그 이후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인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유엔 연설이 조금 이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 한중 관계 회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는 적폐청산,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이것이 워낙 컸고요. 그리고 MB 정부의 어떤 군 댓글 정치 공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70% 초반대로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72.3%입니다. 72.3%요? 네. 네. 69.5%나 70.3%나. 뭐. 아니, 불과 한 달 전쯤만 해도 그러니까 일간 조사를 보면 앞에 7자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북핵 실험의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근데 지난 수요일부터 5일 연속 앞에 7자가 붙고 있습니다. 일간으로. 어제 예를 들어서 어제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73.6%까지 올랐고요. 그제 같은 경우는 72.4%로 올랐습니다. 북핵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갔다. 예, 지지난주까지는 보합 또는 강보합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상승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북핵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봐야 수치가 네, 정당으로 넘어갈까요?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큰 변화가 몇 개월 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몇 프로 빠졌다 몇 프로 올랐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 많이 그때 8.2%포인트 북핵 이후로 빠졌고요. 그러니까 8.2%가 엄청난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엄청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당으로 넘어가죠. 네. 정당은요? 민주당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상당폭 빠졌는데요. 2.6%포인트 상승해서 50.8%를 기록했습니다. 문 대통령 순방 외교 효과가 아닌가 싶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탈당한 의원들이 복당하는 과정 속에서 소폭 올랐는데 이번에 횡보했습니다. 0.2%포인트 하락해서 18.4%를 보였고요. 생각만큼 여기는 많이 오르지 않나요? 네. 예. 지난번에 이제 예측을 했다시피 크게 합당, 통합 그런 어떤 효과들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런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같은 경우 이번 주 초에 유승민 의원이 새 당대표로 선출되었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9%를 기록해서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주째 내림세인데요. 0.3%포인트 하락해서 5%입니다. 지금 문정부에 대한 태도라든지 그리고 당의 진로, 정체성 이런 걸 둘러싸고 내용이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민주당하고 연동관계가 있기 때문에 0.9%포인트 하락해서 4.9%입니다. 네. 정당 지지율의 변화도 사실은 커야 1, 2%고, 작으면 대부분 0점대라서. 네. 하여튼, 지금 지형의 변화는 없다.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도 이제 북핵
직전이니까 한 3월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11월인데 예. 3월 이전으로 돌아갔다. 뭐. 예.